안녕하세요. 저는 40세 남성입니다. 살면서 뒤통수 맞은 적 한 번은 있으시죠? 전 이제까지 운 좋게 없다가 최근에 한 번 맞아본 게 전부인데요. 이게 가까운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맞으면 그 충격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것도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과 엮인 일이라서 그런지 그 뒤통수 맞은 걸로 인해 정말 힘들었던 한때를 보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의 충격 다 잊고 현실을 충실히 살려고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 중이지만요. 오늘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 충격을 받았던, 또 누군가는 쓰러졌던 그 일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어린 시절 정말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일찍이 잃으시고 홀로 저를 키워오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저의 어린 시절 우리 집은 너무나도 가난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제가 자라며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것과 정반대로 상황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된 건 전부 저희 어머니의 노력 덕분이었죠. 저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를 잃고 홀로 되신 어머니는 너무 젊었고 얼굴도 예뻐 동네 총각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거기다 외가와 주변 지인들도 일찍 혼자 된 엄마가 아깝다면서 제가 자리를 여럿 소개해줬다고 했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 저를 위해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저를 위해, 먹고 사는 걸 위해 노력하시고 또 노력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안 해본 일 없으셨고요. 주변에서 저희 어머니를 부르고 떠올릴 때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 독하다는 말일 정도로 열심히 사셨어요. 여자 혼자 있다고 주변에서 우습게 볼 때도, 장사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변 상인들이 텃세를 부릴 때도 어머니께서는 저를 위해, 먹고 살기 위해 굴하지 않고 독하게 우리가 살 길을 개척해 가셨죠. 그런 어머니였기에 홀로 돈을 벌고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쓸고 쓰고 모을 거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독함과 노력을 배신하지 않았는지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했을 땐 저희 집이 제법 잘 살았어요. 가진 일 다 하고 바닥부터 구르신 경험 때문인지 경제적인 수완에 눈을 뜨신 어머니는 제가 대학을 가고 회사에 입사했을 땐 동네에서 알아주는 재력가가 되셨고요. 하지만 저나 어머니나 어렵게 산 세월 동안 몸에 밴 습관 때문인지 돈 100원을 쉽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어머니 재산을 믿고 돈을 낭비하거나 회사 일에 무관심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았죠. 그렇게 열심히 살면 돈이 있든 없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 평범한 회사원인 제 능력에 비해 과분한 아내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아내는 의사였는데 의대를 목표로 집안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집안의 자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에 그땐 저희 집 재력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저를 선택했던 것 같고요. 물론 나중에 저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의 재력에 대해서 알고 난 뒤에는 엄청 놀라긴 했죠. 그런데 아내도 저희 어머니 재력을 탐낼 사람도 또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개원까지 한 전문의였으니까요. 물론 개원하느라 빌린 은행 돈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병원이 잘 되고 있어서 부담되는 건 없었죠. 그렇게 제 이야기만 들어도 어렸을 적 힘든 시절을 제외하면 크게 힘든 일도 불행한 일도 없는 정말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오늘 말씀드릴 사건이 시작됐죠. 제가 고향으로 내려가게 된 건 회사에서 있었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 없이 둥글둥글하게 생활하던 저였는데 그런 둥근 모습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직장 상사 중 하나가 절 마음에 들지 않아 했어요. 굳이 반응하고 싶지 않았고 관계를 나쁘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저는 저를 싫어하는 상사가 기분 나빠하지 않게 대했지만 그럴수록 상사의 괴롭힘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회사 다른 상사한테든 인사과든 아니면 노동청이든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은 많았지만 이 문제가 사건화되고 다른 사람 입에 본격적으로 오르내리는 게 싫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죠. 그리고 그때쯤 대학 시절 때부터 하게 된 서울 타지살이가 점점 벅차고 고향에 혼자 계신 어머니 걱정도 됐어요. 그런 고민에 대해서 아내와 술 한잔하며 털어놓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제게 고향으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굳이 스트레스를 붙잡으며 살아서 되겠냐고 말이죠. 당신 내일부터 고향에 이직할 곳 있나 찾아봐. 그리고 우리 이사 가자. 어머님 댁 근처로. 뭐? 나 그냥 투정 좀 부린 거야. 뭘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해. 그리고 나야 내려가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거 없다고 하지만 당신은? 생활이 불편한 건 둘째치고 병원이 있는데 어딜 가? 거기선 병원 못해? 병원이야 내려가서 내가 열심히 하면 돼. 근데 당신 지금 그렇게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어머님 걱정하는데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해? 남자는 중년이 되면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스트레스라니. 난 우리 남편이 먼저 떠나는 거 못 봐. 그러니까 내일부터 당장 이직 알아보고 이사할 집 찾아보자. 저는 제가 정말 복받은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사 아내를 둔 것만 해도 장가 잘 갔다는 말을 듣는데 그렇게 잘난 아내가 절 위해서 병원도 포기하고 남들은 못 올라와서 안달인 서울 생활도 포기한다고 했으니 말이죠. 정말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거기다 아내는 저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잘했어요. 물론 저희 어머니께서 아내에게 시집살이 한 번을 시키신 적 없고 귀찮게 행동하신 적도 없으시지만 그래도 아내는 은연중에 저희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며느리로서의 본분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시한다는 말이 왜 나왔냐면요. 저희 어머니께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를 마치지 못하셨거든요. 어머니 때 더 이전이야 중학교를 마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어머니 나이 때는 또 그런 시절이 아니라 어머니께서는 항상 자신의 학력을 부끄러워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따로 학교를 다니시고 공부를 하셨지만 그래도 배움을 이어가지 못한 데 콤플렉스가 있으셨죠. 그러다 보니 저는 고학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내가 어머니를 은연중에 무시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아내가 그런 행동 한 번 없이 어머니를 잘 모셨던 겁니다. 그랬기에 아내가 절 위해 고향으로 내려가 준다고 하는 게 고마웠고 어머니 댁 근처에서 지내며 같이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걱정이라거나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행복한 시간을 얻게 될 거라고 믿고 고향으로 아내와 함께 내려가게 됐죠. 그리고 제 예상처럼 고향에서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선 이직한 회사는 이전 회사에서처럼 나를 세우거나 절 괴롭히는 상사나 동료 직원이 없었어요. 또 이제는 바로 코닿을 곳에 어머니께서 계셨기 때문에 혼자 계신 어머니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있었죠. 유일한 걱정이라면 아내가 잘 적응하고 병원도 이전처럼 문제없이 운영되는 거 하나였는데 그건 역시 잘 됐습니다. 아내의 병원은 별 문제 없이 이전처럼 많은 환자분들이 방문해 주셨고 아내는 서울에서의 생활보다는 지루해 보이긴 했지만 나름 재미를 찾아가며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 나름의 재미가 예상 외의 행동이라 제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요. 여보, 이거 어때? 예쁘지? 장식장이네? 저번 거랑 똑같은 거고? 이런 건 똑같은 걸로 맞춰야 대칭도 맞고 분위기도 맞는 거야. 저거 하나 있을 때랑 완전히 다르지? 그렇긴 한데 좀 휑하다. 이 장식장이 너무 커서 말이지. 그건 걱정하지 마. 여기 안에 넣을 접시들 다 오고 있어. 뭐?
벌써 다 샀다고? 당신 모으는 접시들 엄청 비싼 거 아니야? 그거 다 해외에서 어렵게 구한다며. 어렵긴 하지. 근데 내가 돈을 더 높게 입찰하면 다른 사람들이라고 별 수 있나? 당신 취미 붙이는 건 좋은데 너무 고급 취미 붙이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중간에 그만두기도 힘들 텐데. 그렇다고 내가 어디 다른 곳에 돈 쓰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딱히 돈 써서 보여줄 것도 없고 명품 여러 개 사는 대신 이런 걸로 충족하려고 해. 아내는 이전보다 지루한 일상을 채우려는 듯 비싼 취미를 많이 만들었어요. 명품을 사서 장식장에 모은다거나 비싼 빈티지 접시나 잔을 모은다거나 말이죠. 그런데 아내가 절 위해 고향에 내려와 희생한 부분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 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병원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하는 취미 생활이었기에 제가 말릴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하필 제가 이직한 회사가 출장이 잦아 집을 비우는 시간도 많았거든요. 그 빈 시간과 지루함을 채워줄 수 있는 취미라면 아내가 즐기게 드는 게 모두에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모든 일이 큰 문제 없이 잘 자리 잡아가고 있을 때 제가 회사 일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요. 이전 회사에서도 출장 일이 자주 있었고 이직한 회사 역시 출장이 잦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번 출장 역시도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가족과 떨어지는 아쉬움은 있어도 불안과 걱정 따위는 없었죠. 그런데 해외 출장에서 귀국을 얼마 남기지 않았을 때 제 마음을 한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와 전화한 통화였죠. 평소 제가 출장을 나가면 제가 일하는데 방해가 될 거라며 전화는 물론이고 톡도 하지 않으시던 어머니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제게 전화를 걸어오신 거예요. 거기다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없는 말까지 남기신 거죠.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평소 하지 않으시던 전화를 하시고. 내가 너 한국에 들어오면 할 말이 있는데 단둘이서 해야 할 이야기라 먼저 약속 좀 잡으려고 전화했다. 네 집도 우리 집도 좀 그렇고 밖에서 봤으면 하는데. 뭐 그런 걸 전화로 다. 네, 뭐 제가 들어가는 날 전화나 문자 뭐 톡 하나 할 테니까요. 어머니 편하신 곳에서 뵙죠.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단둘이 나눌 대화에 집에서 나누기 어려운 대화라뇨. 지금 무슨 말인지 말하는 건 좀 그렇고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만 알아라. 그리고 마음 단단히 먹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일 때문일까 네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뭐든 그 이상일 테니 놀라지 않게 마음 먹어라. 엄마가 얘기해줄 말이 네가 받아들이기엔 쉽지 않을 테니까. 네?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길래. 그 정도 이야기면 제가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이 전화도 내가 안 하려다 한 거야.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충격이 너무 클까봐 준비하라고. 그럼 여기까지만 알고 너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보기로 하자. 거기 있는 동안 몸 잘 챙기고 조심해. 일하느라 너무 몸 혹사시키지 말고. 평소처럼 제 건강 걱정을 하시는 어머니였지만 그 전에 통화 내용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어머니 입에서 들은 적이 없던 내용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좀처럼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출장 기간에도 해외 출장에서 돌아가는 날에도 말이죠. 해외 출장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면 항상 마음이 편안해지고 들뜬 상태였는데 그땐 마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과 마음을 뒤흔들어 놨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실까? 제게 뭘 말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말씀까지 하셨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지만 짚히는 게 없었죠. 혹시 어머니께서 큰 병에 걸리신 건 아닌지, 만나는 분이 계셔서 재혼을 얘기하시는 건 아닌지, 그 외 큰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해봤지만 그 어느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멀리 떨어져서 지냈다면 혼자 계시는 어머니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를 텐데 그땐 어머니와 가까운 곳에서 지낸 지 2년이나 넘었을 때라 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고 누굴 만나시는지 알고 있었을 때였으니까요.
그러니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 말이 더 심각하게 느껴졌고 무슨 일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과 불안한 마음에 가득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됐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도 10분도 눈을 감지 못하고 계속 몸을 뒤척였어요. 그러다 인천공항에 도착하기까지 2시간 정도 남았을 때 아내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업무 때문에 비행기를 타면 항상 와이파이를 따로 구입해 사용하거든요. 물론 출장에서 복귀하는 날에는 비행기를 타기 전 현지에서의 업무를 마치고 회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낸 뒤라 업무 관련해서 연락할 일이 거의 없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까 싶기도 하고 이미 습관이 돼서 그날 역시도 기내 와이파이를 구입해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 혹시 모르는 업무 관련으로 구입한 와이파이로 할 수 있었던 톡으로 깜짝 놀랄 만한 아내의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죠. 여보,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왜 돌아가셔? 당신 지금 뭐 착각하는 거 아니지? 이거 피싱 아니지? 당신 정말 맞아? 여보, 진짜야. 나도 어머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실 줄은. 병원 마치고 왔더니 어머니께서 쓰러져 계셨어. 119 부르고 병원 가는 시간보다 우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의식과 상태 확인하고 얼른 병원으로 모셨는데 의식도 호흡도 없으셨어. 이미 돌아가신 뒤였어. 내가 너무 늦게 발견했나 봐. 미안해, 여보.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왜 돌아가시냐고! 그 건강한 분이 왜! 모르겠어.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갑자기 심근경색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긴 한데 도대체 왜? 아니, 그게 왜 지금? 하필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어떻게 된 건데? 어머니 아무런 치료도 못 받아? 손 쓸 수 없는 상황이냐고! 여보, 어머님이 이미 돌아가셨어. 내가 다 확인했고 이제 당신 오면 장례 치르려고 해. 당신 걱정돼서 집으로 올 때까지 숨기려고 했는데 혹시 또 바로 회사 가야 하는 일이 생길까 봐. 어쨌든 여보, 공항에 내리면 빨리 와. 내가 어머님 장례식 치를 장례식장 톡으로 보낼 테니. 당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진정하기 힘들겠지만 내려오다가 무슨 일 생기지 않게 진정하도록 해봐. 서두르다 사고 나지 않게 하고. 나 장례 지도사분이랑 어머님 장례 관련으로 얘기 좀 하고 있을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다니. 건강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드시며 매년 조금씩 노쇠해지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날을 상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이르게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10년, 늦으면 30년에서 40년이 흐른 뒤에나 어머니를 떠나보낼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빨리라니, 그것도 이렇게 허망하게 어머니를 떠나보내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화로 아내에게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비행기 아니라 전화는 물론이고 비행 상황에 따라 와이파이 연결도 불안해 톡하는 것도 원활하진 않았어요. 거기다 너무 갑작스러운 비보에 마음은 쿵쾅거리고 손이 벌벌 떨려 휴대폰 타자를 치는 것도 쉽지 않았죠.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걱정하던 때보다 마음이 더 조급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공항에 도착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사망 소식을 듣고도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 있어야만 하는 게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비행기가 조금 더 빨리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그 가시방석 같은 비행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뒤 비행기가 도착하자마자 기내 승객들에게 제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하며 비행기와 공항을 빠져나와 어머니 장례식을 치른다는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세상이 무너져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 아내가 혼자서 장례식장 바닥에 앉아 있었고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다니? 어머니 어디 계셔? 지금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여보, 미안해.
여보, 내가 바빠도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야 했는데 난 당연히 아침에 괜찮으셨으니까 원래도 건강하셨던 분이셨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여보 미안해. 아니 당신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어머니. 여보 어머님 영안실에 계셔. 내가 봐야 되겠어. 내가 내 두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어디야? 영안실이 어디냐고. 여보 그만. 당신이 이러면 안 돼. 힘들더라도 진정해야지. 어머님 이미 돌아가셨어. 의사인 내가 어머님 사망 선고했고 며느리인 내가 어머님 사망 확인했어. 그러니 이러지 마. 이러면 당신만 더 힘들어. 아니, 우리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실 분 아니셔. 당신도 알잖아. 우리 어머니 얼마나 강인한 분이신지. 그리고 아프신 것도 없으셨잖아. 근데 어머니께서 왜 돌아가셔? 이게 말이 돼? 말이나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 여보 미안해. 내가 의사인데 내가 어머님을 더 신경 써야 했는데 나 때문에 충들어져 있는 아내를 보면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게 현실이라는 걸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라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고 믿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죄 없는 아내를 붙잡고 이게 말이 되냐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게 맞냐고 계속 되물었어요. 아내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었고요. 하늘이, 아니 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어머니께서는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소중한 분이었고 영향력 있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겁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인정하고 어머니의 시신을 직접 확인해야 했지만 어머니의 죽음을 확인하는 게 겁이 났어요. 어머니의 죽음을 인정하며 이 세상이 무너졌는데 어머니의 시신을 확인까지 한다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아직은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죠.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걸 알게 된 지 겨우 5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요. 비겁하고 용기 없게 보이겠지만 돌아가신 어머니를 마주하는 걸 최대한 미루고 싶었습니다. 마음대로 미룰 수가 있다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미루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소리였기에 여물할 때까지만이라도 미루고 싶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들여다본다고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의사이자 며느리인 아내가 어머니의 죽음을 확인했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아내가 장례 지도사와 예정한 것처럼 그날 아침 9시부터 어머니 장례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상태 그대로인지라 짐도 가져다 놔야 했고 씻고 옷도 차려 입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의 죽음을 자기 손으로 확인하고 장례 절차까지 마쳐놔 힘이 다 빠진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장례식장 호실을 나오는 순간 누군가 저희에게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곤 믿기지 않은 이야기를 전했죠. 저기요, 모란씨. 저기 고 최영임, 아니 그 최영임 씨 며느리분 여기요. 저기 가면 안 돼요. 거기서 보라고요. 여보, 우리가 모란실 아니야? 맞네, 우리 어머니 이름 부르시네. 장례식 관계자분이랑 얘기 더 나눌 거 있었어? 아닌데? 무슨 일이지? 네, 무슨 일 때문에 저희 부르신 거죠? 지금 저랑 빨리 영안실 좀 가요. 우선 빨리 저를 따라오라고요. 뭐예요? 따라오라니까. 저기 잠시만요. 제가 고 최영임 씨 아들 되는 사람입니다. 상주 되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제가 이제 막 해외에서 귀국해서 집에 들어갔다가 9시부터 어머니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뭐 때문인지. 상주분? 그럼 더 잘 됐네. 다른 설명 필요 없고 지금 빨리 와서 보셔야 합니다. 안 돌아가셨어요. 상주분, 아니 아드님 어머니께서 안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얼른 저 빨리 따라오세요.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께서 안 돌아가셨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유, 그냥 좀 따라오면 될 것을. 내가 내일 일이 좀 있어서 미리 어느 정도 해놓으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가 나길래 영안실 쪽으로 가보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열어봤더니 글쎄 고인이 아니 최영림 씨가 의식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다고요. 내가 놀라서 병원에 연락하려고 가다가 저기 모란실에 마침 불이 켜져 있길래 혹시나 하고 뛰어온 거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얼른 나 따라와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살아 계신다고요? 저희 어머니께서요? 어머니! 저희를 부르고 급하게 뛰어온 분은 그 장례식장 장의사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멍 때리고 있기에는 너무 반가운 소리였고 혹시 제가 늦게 찾아가 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더 확인할 것도 없이 곧장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장의사분께서 안내한 방에 뛰어들어가 보니 정말 어머니께서 살아 계셨습니다. 영안실에 오래 계셔서 그런지 피부와 입술색이 창백하게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앉아서 방을 뛰어들어온 저를 쳐다보신 걸 보면 살아계신 게 분명했어요. 저는 기쁜 마음에 어머니께서 죽다 깨어나셨다는 것도 잊어버린 채 체온 유지를 위해 이불을 덮고 계시던 어머니를 꽉 껴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바로 조금 전 죽었다 깨어나셨다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의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껴안으려고 하다 너무 놀라 그 자리에 멈췄고 어머니께서 저를 원망하는 눈빛을 보게 됐죠. 순간 저를 향한 원망의 눈빛인가 싶었지만 살짝 어긋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눈빛을 따라 뒤를 돌아봤더니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는 어머니께서 원망하는 눈빛이 자기를 향한다는 걸 아는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고개를 푹 숙이고 양손을 계속해서 번갈아 만지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요. 그제야 어머니의 외침이 눈빛이 아내를 향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맞아요.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저승사자든 하느님이든 어머니를 이렇게 빨리 데려갈 순 없죠. 어머니께서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어머니! 너 인연 네가 감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여보, 당신은 또 왜 그러고 있어? 어머니, 여보. 이제까지 하는 짓거리에 티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어줬더니 이제 날 괴롭히는 걸로도 모자라 날 죽이려고 들어? 아니, 날 산송장으로 만들어서 관에 쳐넣으려고 해? 네가 감히, 네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지금 이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오해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도 놀라셨겠지만 이 사람이 쓰러진 어머니를. 전현이 너한테 해준 이야기 들을 일 없다. 얘기 들어봤자 새빨간 거짓말이기 뻔할 테니. 거짓말이 아니라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말이죠. 승철아,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진 내가 너보다 더 잘 안다. 내가 의식이 없었을 때도 전현이 무슨 생각으로 내 장례를 치르려고 했는지 아주 잘 알지. 아주 잘 알아. 전현이 날 죽이려고 한 거거든. 전현이 날 죽이려고 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사람이 왜 어머니께 해코지를 해요? 어머니께서 저 사람한테 뭘 어떻게 하셨다고. 그 흔한 시집살이도 시키지 않으신 분인데. 여보, 당신도 그러고 있지 말고 뭐라고 말 좀 해봐. 어머니께서 왜 이러시는 건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머니께서 이러셔? 당신도 가만히 있지 말고 오해라면 오해라고 말을 해야지. 승철이 너 천연이 저러고 있는 것만 봐도 모르겠니? 천연 입에서 지금 나올 말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너 네 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만 네가 알고 생각하는 네 처랑 내가 직접 겪은 네 처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지금까지 천연이 엄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아? 천연이 엄마를 괴롭혔다고! 너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엄마가 할 말이 있다는 것도 마음 단단히 먹으려고 한 것도 다 네 처에 대해서 내가 말하려고 한 것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말한 거라고.
처음엔 죽었다 깨어나신 어머니께서 뭔가를 착각하셔서 또는 정신이 없으셔서 아내에게 원망을 쏟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니 말이 되진 않잖아요. 더군다나 평소 어머니와 아내의 사이가 안 좋으면 모르겠는데 어머니는 아내를 어려워하는 편이었고 아내는 그런 어머니께서 자신을 좀 더 편히 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싹싹하게 잘하려고 했고요. 그러니 만에 하나 고부 갈등으로 아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도 생각할 수 없었죠. 어머니께서 놀란 마음에 또 만만한 게 며느리다 보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놀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거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 사실을 그때, 그날 어머니 입을 통해 듣게 됐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말이죠. 너 저 애가 나한테 잘한다고 생각하지? 의사 며느리가 못 배운 시어머니 무시하지 않고 잘한다고 말이야. 그래, 그런 적도 있었지. 너희가 서울에서 내려오기 전엔 말이야. 그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나한테 잘했어. 근데 그거야 당연하지. 내가 다른 집 시어머니들처럼 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의사라고 돈을 바라기나 해. 그렇다고 병원 이용하는데 도움을 바래. 내가 필요한 거 자급자족하고 부탁하는 거 없고 자기 가만히 놔두는데 그런 시어머니 못 배웠다고 싫다고 무시하는 게 더 이상한 거지. 거기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적은 것도 아니고 말이다. 그러다 너희가 여기 온 순간부터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 애초에 제가 여기 내려온다고 했을 때 바라는 게 있어서 온 거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었지. 너 제가 왜 여기 내려온 줄 아니? 그거야 제가 회사 스트레스도 있고 혼자 계신 어머니 걱정도 해서. 그거야 겉으로 보이는 거고. 쟤 내 도움 필요해서 여기 내려온 거다. 내가 자기 병원이라도 하나 내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내려온 거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이 어머니께 병원 내주는 걸 바라다뇨. 그럴 리가요. 지금 병원도 서울에 있는 병원 정리하고 냈는데 이 사람이 뭘 또 바라겠어요. 그래, 넌 저 병원이 네 처가 서울 병원 정리해서 낸 거라고 생각하지? 그럼 어디 물어보자. 너 저 병원 서울 거 정리하고 네 돈으로 차린 병원이니? 그런 거야? 네가 차린 병원 맞아? 봐라, 쟤 아무 말도 못하네. 저 병원 내가 차려준 거야. 제가 너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말하길래 내가 지금까지 입 닫고 있었던 거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서울병원은... 여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당신 어머니께 병원 차려달라고 했어? 그럼 서울에서 정리한 건 당신 서울 거 넘기는 대신 돈 받아서 여기 병원 차린 거 아니야? 네 처 서울에서 사고 쳤다. 환자가 네 처 때문에 잘못돼서 고소당했어. 그거 왜 다른 환자들한테도 줄줄이 고소당하면서 병원 차릴 돈 없었다고. 그러다 네가 회사 일로 힘들어하면서 내 걱정까지 하니까 그거 보고 핑계댄 거야. 네 걱정하는 척 핑계대고 서울 병원 정리한 거라고. 여기 내려와서 지내면 내게 부탁해서 병원 차리 속셈으로 내려온 거라고. 너, 나 위하는 척하면서 말이지. 아내의 상황을 몰랐던 게 제가 몰랐던 일 중 하나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서울에서 병원 관련으로 소송을 줄줄이 당해 병원 운영이 힘든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의료행위 법률상 소송에서 의료행위자가 승소하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소송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도 했고 그 소송으로 병원 환자들이 또 끊기게 되면서 아내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던 거죠. 그때 마침 제가 혼자 계신 어머니 걱정과 회사 관련으로 스트레스까지 받자 저와 어머니를 위하는 척하며 고향으로 내려갔던 거였어요. 서울병원을 제 핑계로 정리하고 저희 어머니께 도움을 받고자 한 게 아내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남남도 아니고 가족끼리라면 그 정도 일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내의 힘든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 게 잘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어요. 그래, 또 거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나조차고 내가 다 쓰려고 모은 돈이 아니니 힘든 상황인 며느리 도울 수 있지. 그러니까 너한테 비밀로 하면서 제 병원을 차려준 거 아니겠냐.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니? 서울에서 그날리로 병원 접고 시어머니 앞에 자기 남편에게도 숨긴 치부 말하고 병원 차려달라고 빌고 도움받았으면 열심히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너 제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알아? 네 앞에서 병원 잘 돌아간다며 흥청망청 이전에 돈 버는 것과 다름없이 생활한 거 봤지? 그런데 나한테 병원 차리는데 도움받은 돈 하나도 안 갚은 거 아니? 제가 소송비 갚는데 자기 먹고 사는데 부족해서 안 갚으면 돈에 갚나 안 갚나 생각하지도 않지. 며느리도 어쨌든 내 자식인데 며느리 잘 되면 내 아들 집안이 평온한데 내가 뭐하러 들쑤셔? 그런데 그게 아닌 거 너도 뻔히 잘 알잖아. 제가 병원 차리는데 빌린 돈은 갚을 생각도 안 하면서 돈은 얼마나 썼니? 너 앞에서 내 앞에서 자기 뭐 샀다고 자랑하고 또 내가 쓰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데 좋은 거 비싼 거라며 가지고 오는데 속이 안 터지니? 터지지? 우라가 치밀지? 근데 또 그게 다가 아니야. 너 지금 제가 하는 병원 또 잘 안 되는 거 아니? 모르니? 요즘 제 병원 근처에 다른 병원이 여러 생겼지? 거기다 여기 내려와서 병원 잘 된다고 진료도 대충 보니 사람들이 네 처병원에 가겠어? 딴 병원은 신규 환자들 모시려고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하는데 그 환자 빠져나가는 걸 잠깐 다른 병원 오픈빨이라고 안일하게 보고 있다가 네 처병원 또 안 되는 거 아니? 그럼 다시 홍보도 하고 환자들 성심성의껏 보고 프로모션이든 이벤트든 뭐라도 할 생각을 해야지. 제가 또 무슨 생각을 한 줄 알아? 나보고 병원 리모델링 좀 하게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 요즘 시대가 빨라서 3년도 안 된 인테리어가 후지다고 해. 환자들이 들어왔을 때 확 보이는 게 있어야 한다며. 또 내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지금까지 너 때문에 내 며느리라고 참은 게 얼만데. 그래서 내가 못 해준다고 못 박았다. 못 받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서 병원 차릴 때 도움 준 돈 얼마씩이든 상환하라고 했어. 한 달에 얼마든 돈 안 갚으면 승철이 너한테 알리든 소송으로 받아내든 하겠다고 말이지.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고 병원 일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 난 제가 열심히 할 줄 알았다. 아니, 열심히 할 생각이 들어야 제정신 아니냐? 근데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 날 들들 볶더라. 내가 지금까지 봐준 거 다 봐주고 해줄 거 다 해줬더니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 보지? 하루 멀다 하고 시어머니한테 찾아와서는 전화로든 병원 차려달라 징징거려. 그리고 뭐? 안 도와주면 병원이든 뭐든 다 손 놓겠다고? 나보고 피해 다 봐도 괜찮겠냐고? 아유 참. 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며느리한테 들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어려운 줄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괴롭혔어. 내가 그 꼴을 보고 어이가 없고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출장 갔던 너한테 전화했던 거다. 너 한국 오면 네 처가 무슨 짓 했는지 다 말하고 내가 내 손으로 너희들 갈라놓으려고 했어. 승철이 네가 네 처 본 모습 보고도 이혼 안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서 말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네가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했던 거다. 네가 보기엔 항상 믿음직하고 똑똑하고 어디 하나 완벽하지 않은 곳 없는 네 처가 실은 허영심에 노력도 없고 반성도 할 줄 모르고 염치도 없는 여자라는 걸 알고 충격받을까 봐. 그런데 하필 내가 너한테 그 말을 한 날 제가 그 얘기를 들었네? 내게 또 병원 리모델링 해달라고 조르려고 집에 왔다가 말이지. 그러니 제가 이제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더라. 처음 보는 무서운 얼굴로 내게 협박하는 거 있지? 너한테 말하지 말라며 그리고 병원 리모델링 도움 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지금 못 움직여서 그때 그 상황을 재현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며느리가 아니라 깡패인 줄 알았다. 눈빛이며 표정이며 말투며 내 입에서 말할 거라고 안 도와줄 거라고 하면 날 해코지할 모습이었어. 그게 며느리로 할 짓이니 할 짓이야? 근데 내가 젊은 시절에 너 키운다고 깡패든 양아치든 안 싸워봤니? 그래서 나도 겁 안 먹고 할 말 다 했다. 이제까지 많이 참아서 더는 못 참겠다고 승철이 너한테 다 말했어. 헤어지게 하든
아니면 널 선택한 승철이랑 연을 끊든 결판을 짓겠다고 했지. 병원 리모델링 소리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병원 차릴 때 빌린 돈이라 빨리 갚으라고 했어. 아니면 법정 이자 쳐서 고소하겠다고 했고. 그러니 제가 내게 죽일 듯이 달려들더라. 내가 그걸 맞서려고 하다가 이제 내 나이도 나이지 필름 끊기듯 기억이 뚝하고 끊기더구나. 눈을 떴을 땐 한겨울처럼 춥고 의식은 희미하고 깜깜한 곳에 갇혀 있었고 그게 영안실이었던 거지. 제가 병원 욕심에 내 돈 욕심에 또 자기가 한 짓이 밝혀질까봐 의사인 자기 신분 이용해서 날 죽이려고 한 거다. 영안실에 넣고 관짝에 넣은 날 죽이려고 한 거라고. 어머니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내를 보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아내를 보며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전부가 진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귀에 박히는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망치로 계속해서 머리를 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어디 하나 맞은 곳이 없는데 머리통 얼얼하고 계속 울리는 것 같았죠. 조금만 움직여도 깨질 듯한 두통이 찾아왔지만 그 고통을 감수하고도 아내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저희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건지 말이죠. 당신 정말이야? 정말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거야? 여보, 그러니까 내가 병원 관련해서. 아니! 이전의 말들 다 필요 없고! 어머니 죽이려고 한 일에만 대답해. 당신 정말 우리 어머니 죽이려고 했어? 대충 유야무야 넘겨서 우리 어머니 생매장하려고 한 게 당신 계획이었어? 그건 아니야. 여보, 그건 정말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겠어. 그것도 어머님을. 난 정말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걸로 알았어. 쓰러지시고 병원으로 옮겼을 땐 정말 바이탈 사인이 안 잡혔다고. 정말이야. 그래서 난 정말 어머님께서 충격 때문에 돌아가신 줄 알았어.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어머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면 장례를 왜 치러? 그리고 왜 영안실에 뒀겠어? 아니지. 내가 우리 병원에 어머님 모시고 갔을 때 무슨 짓이든 했겠지. 근데 안 했다고. 내 말 못 믿겠으면 어머님 몸 어디에라도 무슨 자국이 있나 봐봐. 내가 무슨 짓을 한 게 보이냐고. 그때 정말 어머님 심장이 멎었어. 난 진짜 돌아가신 줄 알고 장례 치르려고 한 거야. 다만 내가 한 짓은 숨기려고 했지. 나 때문에 어머님 돌아가신 걸 알면 당신이 어떻게 나올지 알았으니까. 다른 건 내가 다 인정할게. 어머님 하신 말씀 다 맞아. 근데 어머님 해하려고 한 적은 없었어. 여보, 믿어줘 정말. 고얀 것, 이제 와서 네가 한 말을 믿으라고? 나한테 죽일 듯이 달려들고 해야 할 생각은 없었다고? 승철아, 쟤 하는 말 믿지 마라. 쟤 거짓말이다. 분명 거짓말이야. 어머님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여보, 우리 병원 CCTV 확인해 봐도 돼. 나 정신 없어서 아직 그 CCTV 못 지웠거든? 거기에 내가 어머님 살리려고 한 모습 보일 거야. 그거면 내 결백 입증할 수 있잖아. 응? 아내는 다른 건 다 인정해도 어머니를 해하려고 했던 것만큼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만은 진실인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믿는 게 아니라 증거라는 CCTV, 차 블랙박스, 어머니 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수상한 자국이 이를 뒷받침했죠. 또 결정적으로 어머니께서 영안실에서 깨어난 걸 보면 아내가 어머니를 해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물론 눈을 떠보니 영안실 안에 있었던 어머니의 입장은 다르셨지만요. 저는 며느리가 자신을 해하려 했다는 어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다른 것보다 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던 건 분명했고 영안실, 그 추운 곳에서 몇 시간 동안 계셨다가 깨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몸을 회복하시려면 안정이 최대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장례식장 옆 응급실로 찾아가 어머니께서 몸을 회복하실 수 있게 했죠. 그리고 아내와 마무리를 지었어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어머님께서 당신이랑 갈라놓겠다는 말에 흥분해서 진짜 미안해. 그리고 나 진짜 어머님 해야 할 생각은 없었어. 내가 어떻게 어머님께 감히 그런 짓을 해? 어제 오늘 어머니께 당신이 한 짓에 대해서는 차차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
또 당신이 블랙박스다 CCTV다 말하는 걸 보면 아닌 것 같다고 나도 생각해.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당신이 우리 어머니께 이제까지 해온 행동들 용서 못해. 용서도 못하고 당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환자들이 고소를 해? 근데 나한테 한마디 말 안 하고 전부 날 위한 것처럼 말해? 거기다 어머니께 맡겨놓은 것처럼 도움 구하는 거나 도움 받고도 고마운 줄 모르고 당신 허영심이나 채우는 모습이나 병원에서 근무하는 태도나 내가 알던 당신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방금 한 말도 진심인지 모르겠어. 방금 한 말? 어머니께서 나랑 갈라놓겠다는 말에 흥분했다는 말. 혹시 돈 때문은 아니었어? 어머니께서 병원 리모델링 안 해줄 거다. 병원 차리는데 빌린 돈 갚아라. 그 말에 흥분했던 거 아니냐고. 날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배경을 사랑한 거 아니야? 여보, 아니야. 그건 정말 아니야. 내가 당신을 안 사랑하다니. 난 정말 상황상 궁지에 몰려서 도움이 필요해서.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당신이 이제까지 그런 짓들을 해왔다는 거고 내가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나 당신과 이혼하겠어.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 이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문제 삼겠어. 당신이 우리 어머니 해야 할 생각은 없었지만 상황상 절차인 문제가 없었는지 시어머니를 쓰러지게 하고 협박한 일에 대해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겠어. 그리고 병원 차리는 데 든 비용 그것도 확실히 하자고. 여보, 제발. 제발 나 용서해줘.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나 솔직히 지금 당신 없으면, 어머님 없으면 당장 쓰러져. 병원은 적자인지 한참 됐고 나 새로 개업할 돈도 없어. 이런 상황에 당신이랑 이혼하고 어머님 돈까지 갚으라고 하면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야. 그래? 근데 당신은 우리 어머니 장례까지 치르게 만들었잖아. 깨어나셔서 다행이지. 잘못하면 당신 죄, 당신 잘못 덮으려다가 우리 어머니 정말로 산채로 돌아가실 뻔했잖아. 근데 당신 보고 죽으라는 소리라고? 이렇게 멀쩡히 헛소리나 나불거리고 무릎 꿇었다 폈다 자유롭게 있으면서 뭐? 죽으라는 소리? 그래, 어디 그 정도 가지고 죽나 보자. 어디 한번 보자고! 여보. 어머니께서 깨어나셨고 아내가 어머니를 해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내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설령 어머니께서 아내를 용서한다고 하셔도 말이죠. 제게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절 키웠는지 잘 아는 아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했다는 걸 용서할 수가 없었죠.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절 사랑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갚아야 할 돈과 앞으로 헤쳐나가는데 힘든 현실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저를 붙잡았고요. 그런데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붙잡는다고 잡힐 일이겠습니까? 결국 아내는 저와의 이혼을 받아들여야 했고 저희는 이혼하게 됐어요. 당연히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 한 짓 중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모두 소송을 걸었고요. 한마디로 아내는 망했습니다. 병원 운영이라도 잘하면 빚 갚아 나가면서 뭐든 해보겠지만 자기가 자초한 일로 병원마저 잘 안 됐으니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어머니를 간병하는 데 온 힘을 다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걸 생각하면 불행 중 다행이었지만 뇌출혈이 발견되셨거든요. 그리고 아내와 그 사건이 있었던 그날에도 아마 뇌출혈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었나 조심스럽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정확한 원인과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고 하셨지만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도 다시 살아나신 분이 뇌출혈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아니면 정말 며느리의 충격적인 행동에 충격을 받아 숨이 멎었던 어머니를 아버지께서 혹은 하늘나라에 계신 다른 가족분들께서 조금 더 저와 같이 좋은 세상 살다가 오라며 도와주셨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어머니께서 무사히 또 건강히 제 곁에 남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혼한 지금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일과 후 그리고 주말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행복하기만 한데 어머니께서는 벌써 이전 일을 잊으셨는지 제 결혼 걱정을 하세요. 자신이 제 발목을 잡는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저야 아직 한참 젊은 나이고 인연이 있다면 결국엔 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필연 만날 때까지는 지금같이 우리 어머니 모시고 행복한 시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인데 60대 저희 어머니 또래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여행지나 추억 쌓을 일들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부자의 행복한 추억을 쌓는데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도움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